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140페이지인가요? 네, 투자자산. 우리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자자산에 대한 논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 먼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이 자산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현재 우리 자산의 분류가 투자 목적이면 투자 자산으로 다 분류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투자 모형인데요. 투자처가 있을 거다, 그죠? 보통 기업에서 투자처가 보통 한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뭐 어떤 예금 적금, 예금의 적금에 가입하는 모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모형이 있고, 그다음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일반적인 있죠. 투자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 중에 그럼 투자 목적이면 투자 자산으로 다 분류되는 게 아니고, 이 당좌 자산에서, 그죠? 우리가 1순위가 획일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그 획일적 개념으로 이렇게 1순위가 유동성에 의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란 오늘 장날이죠? 9일이 오늘 장날이네요, 그죠? 장날 여기 모란장에 가서 사람들 많이 있죠? 있는 사람들한테 키가 1m 60m는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1m 60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있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남녀노소,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자원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나누면 좋겠죠. 성별을 남녀로 나누고 또 나이 그룹별로, 그죠? 이렇게 관리하면 훨씬 더 관리하기 용이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목적이지만 당좌에도 일부 그런, 그죠? 1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자원이 그쪽에 자산이 있는 거고요. 또 본연적인 있죠. 투자 목적인 것도 이제 투자 자산의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눈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당좌하고 투자하고, 그죠? 당좌 자산하고 투자 자산하고 이렇게 두 개로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금 적금의 투자 모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계정만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정기 예금이랄지 정기 적금이라는 계정이 나타나면요, 이거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고 1년 내에 실현된다는 있죠. 이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1년 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좌 쪽에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금 적금에 가입을 했는데 그 실현 시기가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1년이라는 개념은 기말이 언제, 그죠? 기말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따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한다라면요, 그거는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장기성 예금. 이 계정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계정의 분류를 할 때, 그죠? 앞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계정의 분류는 장기라고 붙으면 장기와 단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가 이름에 명명되어 있으면 1년 내에 실현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붙으면 1년을 초과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구분하기 편하죠. 장기가 붙으면, 장기 땡땡이 붙으면 비유동이다. 단기가 붙으면, 그죠? 이거는 유동 쪽이다. 이렇게 유동자산이 되든지 유동부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 모형할 때 단기 시세차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은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 분류가 바로 단기가 붙었기 때문에 1년 내에 실현이 된다는 개념이 있죠. 그에 따라 당좌자산으로 구분되었고요. 또 다르게 이제 장기 투자를 할지, 물론 채권의 얘기지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다라면, 그죠? 매도 가능 증권 혹은 만기 보유 증권, 이런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그 말 속에서 이거는 장기 투자가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1년 이상 있죠. 보유했다가 나중에 실현할 거를 예정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쪽 번지가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요,
이쪽이 될 겁니다. 만기보증권은 채권의 발행 연도가 최저 3년이고요. 보통 5년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발행 현실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채권을 샀다는 말은, 만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3년 혹은 5년이 일반적이니까 5년 후에나 3년 후에나 현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속성 자체가 유동성, 비유동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알아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계정과목표 한번 펼쳐보세요. 계정과목표 가지고 있죠. 이 만기 매도 가능 증권에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181번입니다. 계정의 그 코드 번호가 그죠? 178번하고 181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23번하고 124번 한번 가보세요. 123번하고 124번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죠? 124번은 있나요? 제가 그냥 그걸 날려버린 것 같은데요. 아마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3번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계정의 분류를 보면 124번도 만기 보유 증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개념이 있죠. 이 분류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이 문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 있죠.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걸 써야 될까, 이걸 써야 될까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을 딱 하게 되면 번호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올라와 있다 이거죠. 매도 가능 증권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죠? 매도 가능 딱 치면 계정을 이때 불러올 때 번호별이니까 얘가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앞에 있고 얘도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이 첫 번째 걸 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정을 쓸 일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사용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요걸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사용한다라면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결국은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처분할 걸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거죠. 의사결정에 따라. 그래서 주총에서 이거를 그죠? 여러 가지 이사회랄지 이런 거에서 처분을 다음 내년도에 1월이나 2월에 하겠다라고 의사결정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그죠? 내년 3월에 처분을 확실시 먹이를 했다라면 살 사람도 있다. 그죠? 그러면 내년 3월에는 현금할 수 있다는 말은 유동성이 도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배법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1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거는 유동자산으로, 아닌 거는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배열해서 보고하는 건데요. 매도 가능 증권이 처음에는 비유동성이지만 어느 시점에는요. 유동성이 도래하면 이걸 계정을 바꿔주기 위해서 쓰이지는 있죠. 유동성 대체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계정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좌에 지금 있잖아요. 이 두 개 계정은 지금 뭡니까? 이거 바로 당좌 자산이고, 당좌 쪽이란 말은 유동자산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쓰임에 따라 이런 계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만기보유증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했죠. 그죠? 근데 어느 시점, 만기가 도래한 시점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갈아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사용을 하진 않지만 처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그죠? 100만 원에, 그죠?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시세의 목적이 아니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걸 입력할 때 무턱대고 치면 첫 번째 걸 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걸 치면 안 되고 두 번째 거를 쳐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걸 잘못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빵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을 좀 그러다 보니까 회계 1급에서는 잘 출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하지만 출제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 2급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두 개를, 그죠? 계정의 분류를 구분하는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보시면 보여드리고 그냥 간단히 일반 전표에 가서요. 여기에 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차변에 그죠? 매도 가능 증권이라 할게요. 매도 가능 치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현재 계정이 뭡니까? 지금 두 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두 개 나타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첫 번째 거 지금은 처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면 이거 첫 번째 걸 치면 안 되고 몇 번째 걸 쳐야 돼요? 두 번째 걸 치는데 첫 번째 거 무턱도 이렇게 치면 그죠? 이렇게 치면 이건 빵점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밑에 하단에 아시겠죠? 주의하자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계정을 몰라가지고 회계처리 몰라가지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배열에 대한 기능 있죠. 이 실기에 대한 기능까지를 같이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정의 분류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답은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 하면 매도 가능하면 두 번째 거 친다는 거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친다는 거 있죠?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쳐가지고 만기부의증권도 몇 번째 거 친다? 두 개 있잖아요. 그죠? 124번도 있고 181번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치면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거 이렇게 처음에 친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동영상 보시는 분은 잘 안 볼 거지만 일단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치면 안 되고 두 번째 친다는 점만 좀 유념해서 그 의미를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할 때 제가 요걸 새겨드려요. 그리고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보기 여러분 책으로 보면 148페이지에 보면요. 148페이지 6번에 2번 항목 같은 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에 문제 6번 있죠. 기출 53회차에 6번 문제 보면 다음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할 때 2번 한번 보세요. 2번.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그죠?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인 뭐예요? 유동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거 보세요.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인, 당자,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 말이 맞다는 거 있잖아요. 전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안 하면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좀 또 기능적으로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부동산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당자 쪽은 없고요. 이쪽 투자 부동산 있죠. 이쪽은 부동산은 계정은 투자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답을요? 아니 답을 맞추라는 게 그 지문을. 그래서 이제 우리의 투자가 지금 우리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이쪽이잖아요, 그죠? 얘하고 지금 같은 개념에서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분리하는 기준을 좀 아시라고 이걸 대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럼 투자자산의 논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가증권 요거 있잖아요. 특히 매도 가능 증권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하고 투자 부동산을 사서 그죠? 사고 이제 팔 때 어떤 그런 논점 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좀 하나 예제 문제를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의 비교만 하면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요.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부동산은 좋은 예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 부동산은 토지를 샀다고 하면 토지에 꽂히지 말고 항상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목적을 봐야 되죠. 활동에 여러분들은 꽂히셔야 되죠. 그죠? 어음이라고 어음에 그죠? 꽂히면 안 되고 이 어음을 어떤 활동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채권 채무 계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144페이지 1번 문제. 1번 문제를 가지고 이 투자 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이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 부동산 개발로부터 투자 목적의 토지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만 보면 안 되고 목적을 봐야 된다. 투자 목적이 중요하죠. 그죠? 투자 목적의 토지를 144페이지입니다. 3억 원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럼 3억 원에 샀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돈을 1억 원 줬고 나머지는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나요? 그죠? 지급어음이 될 거고 또 당일 취득세 1,000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이 거래에서 현금은 얼마를 낸 거예요? 1억 1,000을 낸 거죠. 그죠? 1억 1,000을 낸 거고 그리고 2억 원 어음 끊어줬고 그러면 첫 번째 이 모형에서 원가 결정 모형이 나타납니다. 자, 투자 목적이니까 토지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됩니까? 투자 부동산 계정의 분류 있죠.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거 첫 번째 개념이죠. 투자 목적이니까 딱 나왔죠. 원가 결정입니다. 자산 취득 결정의 일반적 원칙이 뭡니까? 바로 자산에 매입한 금액하고 3억하고 그에 따른 있죠.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취득세는 뭡니까? 세금이지만 세금과 분과를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아니다. 그죠? 원가에 가산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을 얼마로 기록합니까? 3억 1,000 이렇게 기록합니다. 샀다. 그럼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현금으로 얼마 줬습니까? 지금 1억하고 취득세까지는 1억 1,000을 줬죠. 그리고 어음 끊어줬으니까 지급어음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죠? 2억 이렇게 끊어줬다. 그죠? 이렇게 끊어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할 건데 이 회계 처리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이 회계 처리가 맞아요? 틀려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니까 뭐가 이렇게 왜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다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틀렸죠. 이유는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어음이 아니다는 거다. 그죠? 그쵸? 어음이 나타나려면 원재료나 상품 거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거래가 영업활동 거래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음에 꽂히지 말고 활동에 꽂히라 했잖아요. 이 토지를 매입하는 투자 부동산을 매입하는 활동이 투자를 할지 재무 활동이니까 이 채권 채무 계정에 특히 어음을 줬다 해서 지급어음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좋냐면요. 첫 번째, 계정의 분류. 두 번째, 원가의 결정. 세 번째, 채무의 구분. 그죠? 활동했던 이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개의 논점이 같이 엮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혀 이걸, 그죠? 직업범이라 하고 나는 맞았다라고 있죠. 신나게 이제 이걸 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이제 출제장에, 그죠? 시험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걸어가면서 뭡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지하면서 나올 때는 합격 예감이었는데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요 좌절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걔들이 함정을 파놓는 문제가 뻔히 보여요. 뻔히 있죠. 함정이 뭐 어떤 문제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시험에 농락당하지 말고 시험을 접근할 때 리더를 해보란 말이에요. 함정이 있을 건데 이런 함정을 팔았는데 왜 함정이 안 나타나지?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을 좀 리드하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나왔지? 나중에 보면요, 이 불공이 왜 안 나올 만한데 왜 안 나오지? 이 문제가 나와야 될 건데 이 논점이라면 왜 안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의도를 좀 알면 좀 쉽게 좀. 너무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면 긴장이 되죠. 시험장에. 긴장이 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평상심을 잃고 뭐예요? 어음이라면 무조건 지급음 받았으면 받으면 막 나가요. 그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후에 있죠. 팔게 됩니다. 얼마에 팔았나 하면 나중에 처분했다 할까요? 두 번째? 한 4억에 처분했다 할게요. 그러니까 뭐 3억 1천원에 사서 4억에 팔았으니까 9천만 원 있죠. 처분했다는 이익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처분 3단계법에 의해서 일단은 먼저 처분 손익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3억 1천원이 주고 샀다. 그래서 장부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처분 대가 4억 원 받았다 할게요. 그럼 9천만 원이 처분했다는 이익이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4억 주고 팔았으면 투자부동산 이게 3억 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 현금으로 4억 중에 반은 현금, 반은요. 그냥 한 달짜리 어음 받았다 할게요. 네, 그럼 어음을 받았다 할게요. 그럼 현금은 반 받았으니까 2억. 어음 받았으니까 반으로 2억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있죠. 9천만 원은 뭡니까? 처분이익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랍니다.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다.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할 건데요. 자, 이 회계 처리가 맞습니까? 역시 맞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 때문에? 맞습니다. 바다름이 아니죠. 내가 지금 이 한 행위는 뭐예요? 지금 현재 영업 활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영업 외적 활동에 따라 그저 투자 부동산을 처분했으니까 어미를 하지 말고